한 중국인 코미디언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 학생은 한글을 비하하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교수는 그 학생을 향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내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침묵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작년 여름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제가 한국을 방문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 친구 중 한 명이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저를 초대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용기를 내어 떠나기로 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영어로 된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친절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죠.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 하시지는 못했지만 손짓과 발짓으로 제가 가려는 곳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데 비록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죠. 그때 느낀 한국인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에 매료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예쁜 모양의 기호로만 보였던 한글이 알아갈수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길거리의 간판들, 지하철 안내문, 심지어 화장실 표지판까지 모든 곳에서 보이는 한글이 더 이상 그저 낯선 기호가 아니라 흥미로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도 시청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리 대학에 세계의 언어와 문화라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학기에 그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세계의 언어와 문화 수업 중 한글에 대해 배우는 날이 왔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오늘은 세계의 여러 문자 체계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인 한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한국 여행 중에 봤던 간판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글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특징은 정말 놀랍습니다. 15세기, 정확히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당시 한반도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문맹이었죠.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할 것이라는 목표로 한글을 만드셨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런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교수님은 한글의 학습 용이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배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모아쓰기를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각 자음과 모음은 개별적인 소리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조합해 음절을 만듭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각 글자의 발음이 명확하고 글자를 조합하는 규칙이 일정해서 학습자들이 빠르게 읽고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죠. 둘째, 한글의 기본 자모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기본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로 총 24개입니다. 이는 영어의 26개 알파벳이나 일본어의 46개 히라가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죠. 물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이 기본 글자들의 조합만으로도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은 발음 방법에 따라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성 덕분에 학습자들이 글자 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기본 자모를 조합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래어를 표기할 때도 기존의 한글로 그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죠. 이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점입니다. 또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이 매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나의 글자로 조합되는 시스템이죠. 이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인정해 1989년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제정했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어 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매력과 더불어 이제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우수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실용성까지 알게 된 거죠. 한글이 단순히 아름답게 생긴 문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실용성을 갖춘 훌륭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짧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어 자체를 마스터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적어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감탄의 숨소리가 흘렀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기, 교수님. 제 생각에는 중국어가 더 배우기 쉽고 실용적인 것 같은데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유학생 메일이었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죠. 메이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위대한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한자는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읽기만 해도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메이리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어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언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언어의 역사나 사용자 수가 그 언어의 학습 용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셔서 한자 몇 개를 쓰셨어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중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즉,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죠. 이는 글자의 모양만으로는 발음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산이라는 글자는 산을 의미하지만 이 글자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발음이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둘째, 중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개에서 4,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해요. 중국의 중고등학생들도 보통 이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죠.
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려면 8,000개 이상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 한글은 기본 자모 24개만 알면 모든 한국어 단어를 읽을 수 있죠. 셋째, 중국어의 성조 체계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발음은 성조에 따라 어머니, 말, 꾸짖다 등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이런 성조를 정확히 구분하고 사용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국어의 문법 구조도 영어나 한국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시제를 나타내는 방식이나 조사의 사용 등이 독특해요.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방언 문제도 있어요. 표준어인 보통화 외에도 수많은 지역 방언이 있어 실제 중국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런 방언의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메이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어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게다가 중국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면 그 깊이 있는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세연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언어의 가치를 단순히 사용자 수나 경제력으로만 판단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언어마다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세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메이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한국에서만 쓰는 한글을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요? 중국어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미래 가치가 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어 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논쟁은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수이자 그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어의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문맹률 측면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두드러집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한국의 문맹률은 현재 1% 미만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죠. 반면 중국의 문맹률은 약 3에서 4%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농촌 지역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문맹률은 10%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중국의 인구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주목할 만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자 체계의 차이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모아쓰기를 하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중국어의 한자는 각각의 글자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천 개의 문자를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죠. 이런 한글의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자국의 문자 체계가 없거나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한글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한글을 사용하면서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의 소수민족인 카렌족도 한글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 문해력상을 제정해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그 활용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때 메이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중국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문맹률이 조금 높다고 해서 중국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 몇 년간 세계 유명 대학들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최근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2019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전공 과정을 개설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한국학 전공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놀라웠죠.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MIT나 스탠퍼드 같은 공과대학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적합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들 대학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여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해요. 그때 세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예일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중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한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글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기도 하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세연 학생. 그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메이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언어 학습의 목적이 단순히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죠. 한글과 한국어는 독특한 문화적 관점을 제공하며 이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떠올랐거든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 같은 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유엔에서 한글날을 세계 공용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한글의 과학성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메이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잠깐만요, 교수님. 한글날이 세계 공용 기념일이 된다고요? 그건 좀 과하지 않나요? 적어도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이리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죠. 사실 제가 최근에 본 자료들을 보면 중국에서도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글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메이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겠어요? 제가 본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글 관련 영상들의 조회수가 놀라울 정도로 높대요. 특히 한국인처럼 발음하는 법을 가르치는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 내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글 관련 콘텐츠의 월간 조회수가 10억 회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례도 있어요.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한글을 한국인처럼 발음하는 영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서 유명해졌대요. 그 영상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제는 그분이 한글 선생님으로 변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거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그 코미디언의 이름이 왕홍레이였던 것 같은데 그의 한글 발음 따라하기 시리즈가 중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심지어 그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팬들도 많다고 해요. 세연 씨도 이야기에 동참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한 대학생이 왕홍레이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에 매료되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결합된 결과 아닐까요? 메이리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런 영상들은 다 한글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글 같은 걸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죠. 메이리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조기 교육으로 한글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베이징의 한 유치원에서는 이미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상하이의 여러 학원에서도 어린이 대상 한국어 수업이 인기라고 해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일어난 일도 기억나네요. 중국의 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한국 가수의 노래에 맞춰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 후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세연 씨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 IT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한중 경제 협력이 더 깊어지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큰 장점이 되고 있대요. 메이리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커요. 한국어 같은 건.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을 끊으셨어요. 메이리 학생, 언어의 가치는 그 나라의 크기나 인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각 언어는 고유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세계관을 담고 있죠. 중국어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언어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언어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메이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했죠. 그래도 중국어가 더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깊은 만큼 가치도 더 있다고 봐요. 교수님은 한숨을 살짝 내쉬셨어요. 메이리 학생, 언어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메이리는 계속해서 우겼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중국어가 최고예요. 다른 언어는 배울 필요도 없다고요. 강의실이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어떤 언어가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알게 되어 기뻤고, 동시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메이리의 태도가 조금 아쉬웠지만 그녀도 언젠가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길 바라며 교실을 나섰답니다.
이렇게 중국 학생이 한글을 무시하며 한글보다 중국어를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로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명문 대학교에서도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 같아서 기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신가요? 한 학생이 강의 도중 교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그 학생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일어나 무언가를 말하게 되고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그 학생은 강의 도중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입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작은 반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아끼는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는 2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한국으로 떠나버렸거든요. 언니가 떠난 후 저는 마치 제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매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멀리 떨어져 살게 된 거죠. 레이, 난 정말 행복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언니가 전화로 말할 때마다 저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먼 나라가 언니를 빼앗아간 것만 같았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동아시아 현대사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첫 수업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중 2명의 아시아 학생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국인 여학생 소라였고 다른 한 명은 일본인 여학생 아야였죠. 처음 만났을 때 소라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싫어하기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반면 아야는 조용하지만 친절해 보였죠. 레이, 만나서 반가워요. 아야가 말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소라를 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야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소라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개강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소라를 피하고 아야와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느 날 동아시아 현대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대신 개인 발표 과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과제는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선택해 심층 분석하는 거예요. 주제는 제가 무작위로 배정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 관련 주제만 아니길 바랐어요. 하지만 운명이 또 한 번 장난을 치는 듯 했죠. 레이 씨, 당신의 주제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입니다.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에 대해 가장 공부하기 싫었던 주제를 받은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과제의 성적이 전체 학점의 40%나 되는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아야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레이,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응, 주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야는 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도서관에 가서 자료 좀 찾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영어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몇 시간을 헤매다 지쳐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해? 고개를 들어보니 소라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야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 소라야. 고마워. 레이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조사 중인데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 소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이 몇 권 있거든. 저는 망설였지만 아야가 저를 대신해 수락했어요. 정말? 그럼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날 밤 소라의 기숙사 방에서
우리 셋은 함께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가져온 책들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건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야.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독립 만세 시위가 일어났어.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 아야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던데. 소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역사적 기록을 봐. 수십만 명이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폭력에 희생됐어. 아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잖아. 철도를 깔고 학교를 세우고. 그건 전부 수탈을 위한 도구였어.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자원을 빼앗기 위해 만든 거라고.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둘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아야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독립운동가들, 사실은 테러리스트에 가까웠어. 무고한 시민들도 다치게 했잖아. 뭐라고? 소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둘의 언쟁이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역사란 게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둘 다 진정해. 우리 객관적인 사실만 찾아보는 게 어때? 하지만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소라와 아야는 계속해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언성을 높였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너희 일본인들은 아직도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소라가 외쳤어요. 너희 한국인들은 언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야? 아야가 받아쳤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의 격렬한 논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야는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늦었네. 나는 이만 가볼게.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 저는 소라에게서 받은 자료를 정리하며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야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레이, 우리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야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물론이지, 아야. 무슨 일이야? 아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레이, 너 정말 소라가 말한 걸 다 믿을 거야?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어제 소라가 말한 내용들 좀 과장된 것 같아. 일본이 한국에 준 영향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거든.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소라에게서 들은 내용과 아야의 말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아야, 그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역사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야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소라가 들려준 이야기들도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알았어, 아야. 내 말도 고려해볼게. 하지만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할 거야. 아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소라와 함께 발표 준비를 위해 카페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장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구성을 짜기로 했죠.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야의 목소리였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한국인 애랑 레이 말이야. 둘이 뭔가 이상해. 아야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무슨 뜻이야? 걔네 둘 다 사상이 이상해. 특히 그 한국인애 완전 편협해. 역사를 너무 왜곡해서 봐. 저는 놀라서 소라를 바라봤어요. 소라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아야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나는 한국이랑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 항상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일본을 욕하고 레이한테도 그런 생각 심어주고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 앞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굴었는데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던 걸까요? 근데 넌 왜 레이랑 어울려? 다른 목소리가 물었어요. 아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걔가 미국인이잖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한국인들보다는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좋잖아. 저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소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레이. 소라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야의 말을 들은 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소라와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 서적은 물론 미국, 영국 등 제3국의 시각에서 쓰인 자료들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언어, 문화, 그리고 정체성마저 빼앗기며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 벌을 받았고 공공장소에서도 한국어 사용이 제한되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큰 탄압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은 미개하다는 이유로 억압되었고 대신 일본 문화가 강요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폐기되고 일본의 관점에서 쓰인 교과서로 대체되었죠. 더 나아가 일제는 한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내선일체라는 정책을 통해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했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수탈이 있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땅을 빼앗겼고 우리의 자원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죠. 이러한 억압은 한국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쳤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 시기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위안부 문제입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은 점령 지역에서 소위 위안소라는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강제 동원된 여성들의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5만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 여성이었죠. 이 여성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이었으며 속임수나 폭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고 성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깊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고통받았습니다.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안부 제도를 군대 성노예 제도로 규정했고 이를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개인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동안 저는 아야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19년의 3.1 운동은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약 200만 명이 참여했고
7,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929년의 광주 학생운동은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항거였죠. 또한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한 독립군들의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싸웠고, 이는 결국 1945년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말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고통과 동시에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죠. 훌륭한 발표였어요, 레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잘 정리했네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일제강점기는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때 갑자기 아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야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 발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항상 자신들이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물으셨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야가 갑자기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철도,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아야는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요? 강제성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간 거라고요. 교수님이 책상을 탁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야 양. 그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아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 일본은 이미 사과했잖아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나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과의 진정성은 그 이후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독일을 보세요. 그들은 나치의 만행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야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래도 한국이 계속 과거에만 매달리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린 미래를 봐야 해요. 아야의 말이 끝나자 소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라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우리는 그분들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2007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234분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12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이 할머니들은 평생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도 못하시고 가족들에게조차 본인의 과거를 밝히지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으셨죠. 소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1990년대부터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하셨어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시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수요 집회는 이미 1500회가 넘었어요. 소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보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실 전체가 소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야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 교육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에요. 할머니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소라의 말이 끝나자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많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야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교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관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레이의 발표는 그런 면에서 훌륭했어요. 아야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역사의 무게가 이 교실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아야는 제 눈을 피한 채 서둘러 나갔고 소라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레이, 정말 잘했어. 용기 있는 발표였어.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소라야.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아. 강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아야였죠. 그녀의 얼굴은 화가 난 듯 붉어져 있었어요. 레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아야가 말을 이었어요. 너 왜 그랬어? 소라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식으로 발표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세뇌? 무슨 소리야, 아야. 난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교수님도 이미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계셨어. 내가 말한 건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거라고. 아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레이. 넌 소라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거야. 일본에 대해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아야, 사실은 내가 너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 내가 나와 소라의 뒷담화를 한 걸 우연히 들었어. 아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친구에게 한 말을 들었어. 나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 한국인들을 싫어한다는 거 다 들었어, 아야. 아야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소라가 다가와 말했죠. 아야,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다는 건 알아. 하지만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봐야 해.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더 공부해보는 건 어때? 아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죠. 그날 이후로 아야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녀는 수업 시간에도 저를 피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저는 소라와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소라는 제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미국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역사의 중요성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배웠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갈까 해. 언니도 만나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언니의 깊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말 너무 좋겠다, 레이. 내가 여기저기 다 데려다 줄게. 전화를 끊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번 학기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싫어했던 레이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한국인을 만나서 인식이 바뀌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하지 않으려 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고 하루빨리 잘못을 반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